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일 저녁 7시 지역 이슈의 생생한 흐름을 한눈에 보여드리는 생방송 TBS7 시작합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세를 유지하면서 나흘 연속 3,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366명 줄어든 3,00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786명으로 일주일 연속 1,000명 아래를 유지하며 34일 만에 7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이 같은 감소세에 지난주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는 7주 만에 중간 단계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수도권 위험도 역시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8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중간 단계로, 비수도권도 직전주 중간에서 낮음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와 방역 패스도 상황이 좋아지면 수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레 열리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신 3차 접종 확대와 거리두기, 방역 패스의 효과로 방역 상황이 좋아진 만큼 일부 방역 조치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태가 위중한 코로나19 환자가 줄면서 병상 가동률은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입원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증 장애인들인데요. 규정상 재택치료 대상자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재택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백창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처음에 딱 양성 판정 받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냥 망했다. 그 다음은 생각하는 게 그럼 밥을 어떻게 먹지? 물은 어떻게 먹지? 뭐 일상생활을 어떻게 할지. 코로나19에 걸린 유진우 씨가 두려웠던 건 바이러스가 아니었습니다. 내변면 장애이다 보니까 어디 일어설 때든지 어디 옮겨 앉을 때든지 도움이 필요해요. 집에서라고 하지만 앉아서 다닌다고 하지만 뭐 화장실 갈 때라든지 여기 쉘터를 앉을 때라든지 전동시체 앉을 때라든지 순간 좀 잘못 중심을 잡으면 넘어지거든요. 정부가 시행 중인 긴급 돌봄을 신청했지만 인력이 부족하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낫다라고 해서 그럼 다시 짐을 챙기고 있었는데 또 연락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보건소 전화했더니 전화하는 사이에 병상 찼다라고. 결국 유진우 씨는 열흘 내내 집에서 혼자 코로나19를 이겨냈습니다. 이렇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경우 입원 치료가 원칙이지만 전국의 중증장애인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은 23개뿐입니다.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병상에 입원하려면 병원장의 허가를 받아 활동지원사가 같이 입원해야 하는데 감염병 상황에 허가가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을 위해 입원 치료를 포기하는 장애인들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손발을 못 움직여갖고 거의 이제 활동지원사님이 필요하신데 만약에 활동지원사님 같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을 했을 거예요. 장애인이 코로나19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늘 취약한, 건강권이 취약한 계층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상황에서는 당연히 더 취약할 수밖에 없죠. 어떤 장애 유형이, 어떠한 환경이 더 취약한지에 대한 빠른 분석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게 복지부의 역할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별도로 통계를 전혀 내지 않았고. 지난달 28일 기준 코로나19에 걸린 장애인은 9,900여 명. 이 가운데 335명이 숨진 걸로 추정됩니다. 치명률을 따져보니 3.37%로 같은 기간 비장애인 확진자보다 4배나 높았습니다. 전용 병상을 더 늘리는 등 장애인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국가의 법률이 있다면 지방자치단체엔 조례가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과 밀접한 생활 밀착형 조례안의 의미와 내용을 살펴보는 조례톡 시간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바로 이겁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산시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원미정 도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조례를 소개하기 앞서서 네. 일단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초고령화 사회 대비는 아직 미진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네. 그렇다면 가장 시급한 과제가 의료, 복지 서비스 확충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십니까? 네, 네. 우리나라가 2021년 3월 기준으로 해서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5%로 고령사회 기준 14%를 이미 넘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령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2026년에는 20%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렇게 고령사회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고령 인구가 많아지고 또 장애나 또 거동불편 주민들이 많아지면서 의료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성적인 그런 질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는 대상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고령 노인이나 또 거동불편 환자들은 병원에 가는 그런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취약해질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이제 의료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는 거주지에서 개개인의 의료복지 서비스의 욕구를 좀 충족시킬 수 있고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더불어서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우리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정책들을 좀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병원에 가기 어려운 이제 고령의 환자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 경기도에서 재택의료센터 지정 및 이제 지원 조례가 제정이 네, 됐어요. 네. 의원님께서 네, 발의를 네. 하셔서 그렇다면 먼저 재택의료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재택의료센터는 고령자나 거동 불편한 환자들이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서 전담 그런 진료를 전담하는 센터를 말하는데요. 재택의료 서비스 요청에 의해서 이제 집으로 찾아가서 진료나 간호 그리고 재활 또 상담 뭐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기관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네, 전체 이제 구개조문하고 부칙이 있는데요. 뭐 목적과 그다음에 재택의료 서비스, 그다음에 재택의료 센터에 대한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도지사의 책무로 이제 도민들에게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규정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재택의료센터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했고 또 특히 재택의료센터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했는데 재택의료 서비스의 관리 계획 수립하고 또 의료기기, 장비, 처치, 또 환자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 상담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방문 진료, 방문 간호, 또 방문 재활 치료, 그리고 방문 교육 상담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전화 상담 등의 상시적인 환자 관리에 대한 기능들을 수행한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례상 재택의료 서비스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도 감독 할 수 있다라는 근거.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포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재택의료센터는 이제 직접 방문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제 네네. 제공하는 곳인데 그럼 어떤 것들이 지정이 되고 또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네네.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의료법 3조에 의해서 이제 도내 의료기관을 지정하는데요. 이제 일반 1차 의료라고 해서 병원 의원급 병원 의료 기관 그리고 조산원 또 병원급 의료기관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이제 조합을 상대로 하는 병원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가 그 운영 실태를 확인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고 또 목적 사업에 맞게 운영되는지를 지도 감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을 하거나 또 불법적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행정사무감사나 조사 등을 통해서 재택의료센터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또 합당한 필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 재택의료 관련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기도형 재택의료 모델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19년부터 이제 보건복지부가 여러 가지 유형들의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가 하는 거는 이제 1차 의료기관의 의사가 그 거동 불편 환자를 찾아가서 진료할 경우에
건강보험에서 방문진료 수가를 지원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1차 의료 왕진수가 시범 사업이라고 하고요. 또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이제 여러 유형 재택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서 하는 재택의료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방문진료에 대한 수가를 지원하는 형태예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활성화되기가 좀 쉽지는 않고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면서 이제 경기도형 재택의료센터는 재택의료를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을 하듯이 의료 수가에 대한 지정이 좀 현실화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가 시작을 하게 되면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서 전담 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장기적으로 이제 세부적인 행위별 그 이제 방문 진료이기 때문에 교통비부터 시작해서 그 방문 진료 특성에 맞는 그 수가가 지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수입을 통해서도 자력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기도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재택의료 운영기관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데 이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무래도 이 적지 않은 예산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조례 제정 과정에서 그런 진통은 없었는지요? 네, 뭐 상위 법령상의 조례 제정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재택의료 서비스가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집행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에서도 반드시 재택의료 서비스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하는데, 이제 보건복지부가 시범 사업을 하니까 그 완료되고 지침이 내려오면 하겠다는 좀 소극적 자세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조례가 통과가 됐기 때문에 우리 보건건강국하고 현재 이제 복지부가 시범 사업하고 있는 것과 또 이제 서울이나 기타 여러 군데에서는 그 의원급에서 자체적으로 재택의료센터의 역할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경기도형 재택의료 모형을 정하고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재택의료센터 이제 지원 조례가 전국 최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게 조례가 취지대로 시행이 된다 그러면 어떤 효과들이 나타날 거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네, 재택의료센터가 이제 그 지정이 되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접근성들이 사실 고령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하면 병원을 가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이제 향상될 거라고 기대하고요. 또 환자 입장에서 보면은 통합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원 이동을 위한 또 앰뷸런스 비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불필요하게 장기적으로 입원하는 것들이 줄어들면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의료비 절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장기적으로는 재가에 기반해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중증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사전 관리와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과 요양병원 등의 이제 시설에 불필요하게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줄임으로 인해서 장기적으로는 건보 재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을 바꾸는 새로운 출발. 오늘 준비한 조례안은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을 맡은 배우 오영수 씨가 미국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한국인 배우가 골든글러브에서 상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이 밖에 온 세계 소식 손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을 연기한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인 최초로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칭으로 강렬한 존재감을 보여줬던 오영수 씨는 이제 세계 속의 우리가 아닌 우리 속의 세계라며 수상 소감을 전했는데요. 오징어 게임은 작품상과 나무주연상 부문 후보에도 올랐지만 아쉽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앞서 골든글로브는 인종차별과 내부 부패 논란으로 보이콧에 직면하며 그들만의 시상식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도 나왔는데요. 배우들이 대거 불참하는가 하면 매년 시상식을 생중계한 MBC도 보이콧 동참을 선언하며 무관중, 무중계 시상식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됐습니다. 위기감을 느껴서였을까요? 골든글로브 시상식을 주최하는 할리우드 외진 기자협회는 행사 개최를 앞두고 조직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사회에 여성과 유색 인종의 비중을 늘리고 외부 전문가를 비롯해 설립 이래 최초로 다양성 부문 대표와 새로운 외부 CEO를 영입하기로 했는데요. 수십 년간 명성을 이어온 골든글로브가 변화를 통해 과거의 영광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해외 코로나19 소식입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 중 해외 유입 확진자도 최근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는 전 세계 곳곳에서 폭증하고 있는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 수와 무관치 않습니다. 특히 일본의 상황 심각한데요. 일주일 사이 확진자가 약 15배로 폭증했습니다. 全国の新規感染者数は年末年始にかけて増加しており、オミクロン株の市中感染の発生も各地で明らかになっています。 11월 말 일본은 오미크론 유입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라는 초강수를 썼지만 감염 확산을 억누르지 못했고, 미군 기지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가 하면 연말연시 모임을 통한 감염 확산도 막지 못했는데요. 일본 정부는 뒤늦게 방역 대책을 강화하고 주일 미군 장병의 외출을 제한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전체 인구의 0.6%에 그치는 저조한 부스터샷 접종률과 오미크론의 강력한 전염력 등을 고려할 때 감염 확산을 막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새해 연초부터 대규모 유혈 시위가 벌어졌던 카자흐스탄으로 가보겠습니다. 연료비 인상으로 촉발된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러시아 공수부대를 주축으로 한 군대가 반정부 시위대 점거 지역을 장악하면서 시위가 대부분 진정된 건데요. 이번 유혈 시위로 6천여 명이 체포됐고 160여 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우리 돈 약 2,300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도 발생했는데요. 거리 곳곳에는 이렇게 지난 일주일간 격렬한 시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상황이 안정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을 두고 미국과 러시아의 신경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We have real questions about why it was necessary to call in this organization that Russia leads and is a part of. 반면 러시아는 이번 파병은 옛 소련 국가들의 연합인 집단안보조약기구의 지원을 요청한 카자흐스탄에 대한 정당한 대응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까지 온세계 손정은이었습니다. 오늘 밤 서울 등 수도권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눈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예상 적설량은 1에서 3cm입니다. 눈 예보에 서울시는 제설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밤 9시를 기해 경기 북부와 동부 일부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은 낮에도 영하의 기온분포를 보이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5도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이 잿빛 미세먼지에 갇혔습니다. 서울 초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6배 수준까지 치솟아서 마스크를 한 번 더 꾹 눌렀어야 했습니다. 올겨울에도 한파와 미세먼지가 번갈아 찾아오는 사만사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세먼지도 매서운 추위도 호흡기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개인 위생과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TBS7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